네,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10월이죠. 10월에는 나라적으로도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에 무슨 날이었죠? 네,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은 개천절, 우리나라의 뿌리를 증명하는 날이 되겠죠. 그리고 10월 9일은 한글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한글로 접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접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의 날이 어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10월 27일 평강의 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10월은 평강의 날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24일 날 교회 60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12권 상 구속사 시리즈 출판 감사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12월 27일 평강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날 주일에도 전원이 다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10월에 19일 앞으로 다가오는 날이죠.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여수 순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수 순천 사건, 1948년 10월 19일에 있었던 사건이고, 여수 순천 전체가 피해를 당했지만은 그 피해를 입히는 그 근본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 여수 14연대의 반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유족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이 10월 5일 날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기간을 연장하자라는 의미에서 토론회를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유족에 대한 위로와 그 희생에 대한 보상도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은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우리들이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역사 교과서들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고, 진실이 축소되어 있고, 이제 그 역사 교과서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굉장한 혼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부모님들한테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면 됩니까? 또 이것은 왜 달라요? 라고 물어봤을 때 부모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올바른 해석인지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에 어떠한 감추는 일 또는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에는 여수 14연대에 반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수 순천 사건에서는 우리가 사건을 기승전결로 한번 이렇게 쭉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사람들이, 이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서, 또 여수 순천 사건의 그 배경이 뭔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이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어야 되는가라는 것, 그런 방법으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여수 14연대에서 제주도 토벌을 하기 위해서 출동을 거부했던 병사위원회, 남로당 출신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병사위원회,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여수인민위원회가 1948년 10월 24일 날 딱 구성이 된 다음에 신문을 발간을 합니다. 여수인민보라는 신문인데, 그 신문에 애국인민에게 호소함이라는 글을 올려요. 그래서 그 글을 먼저 한번 쭉 살펴볼 때,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목적은 외국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고 인민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외국 제국주의라는 것은 미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신탁을 통해서 북한은 소련 군정이, 또 남한은 미국 군정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 남한을 미 군정이 치리하는 것을 외국 제국주의에 우리가 다시 귀속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서서히 꺼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미국을 굴종하는 이승만 괴뢰, 김성수, 이범석과 도당들은 미 제국주의에 빌붙기에 우리 조국을 팔아먹으려 하고, 드디어는 조국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인 분단 정권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신탁 통치는 미국은 신탁을 처음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았어요. 이미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독립국가, 자유 독립국가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냥 국가로 출발하는 것을 도와주려는 입장이 미국의 입장이었다면, 소련은 신탁을 해서 일단 북쪽은 우리가 관리한다라는 입장을 강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단 정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이승만 정부가 계획했던 그런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은 미국인을 위해 우리 조국을 분단시키고 남조선을 식민지화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일협정보다 더 수치스러운 소위 한미협정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식민지라는 것, 그 다음에 한일협정이라는 것을 대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반일 감정, 배일 감정을 미국으로 다 한꺼번에 몰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악감정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 대한 악감정을 이렇게 자극하는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제주도 인민은 4월에 이런 행위에 대해 싸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제주 4.3 사건, 남한만의 5.10 단독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일으켰던, 제주도의 좌익 남로당원들이 일으켰던 사건을 바로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과 붙어있는 이승만, 이범석과 같은 인민의 적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제주도로 보내서 그렇게 잘 싸우고 있는 애국적 인민과 싸우도록 우리를 강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요한 적 없습니다. 모든 애국 동포들이여, 조선 인민의 아들인 우리는 우리 형제를 죽이는 것을 거부하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 형제는 제주도에 있는 남로 당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죽이는 것을 거부하고 제주도 파병을 거부한다. 우리는 조선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싸우는 인민의 진정한 인민의 군대가 되려고 봉기한다. 남한에 있으면서 인민의 군대가 되려고 또 다른 조직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인민과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우자라고 하면서 두 가지 강령을 제시를 합니다. 두 가지 강령, 첫 번째가 뭐냐면 동족상잔 결사 반대. 이 문구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제주 14연대에 내려졌던 그 명령은 제주도민을 학살하려는 명령이다라고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절대 아니죠. 두 번째는 미군 즉시 철퇴라고 하면서 이 애국 애민에게 호소함이라는 것을 여수 인민보에 게재를 하면서 여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항변을 해요. 그러나 잠깐씩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배치되는 사실, 첫 번째가 뭐냐면 분단 정권을 만들어서 미국, 아까 우리가 읽었던 외국 제국주의죠.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인데, 이 말은 틀렸습니다. 조선 공산당이 해방 이후에 바로 재건이 됐죠. 1945년에 조선 공산당이 재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소련의 군정의 최고 권력을 갖고 있었던 스티코프는 무엇을 김일성에게 박헌영을 부르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네 남로당 세력이 확실하지 않냐, 북한에도 그런 세력을 만나서 우리가 만나면은 전체 이런 소비에트와 공산주의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박헌영이 허락을 하죠. 박헌영이 허락을 하게 되는데, 허락 이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식 같아요. 자, 조선 공산당이 이미 소군정의 지시를 받아 북한 소비에트와 조기 정착에 돌입했다라는 것. 미국이 일본을 내쫓기 위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잖아요. 그래서 히로시마에 먼저 하고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했어요. 근데 그 원폭이 투하되는 것을 보면서 소련이 일본이 항복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월 9일부터 만주에 있는 일본군들을 이렇게 쫓아내면서 북한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북한을 점령하기 시작해서 10월 24일에는 평양에 주둔을 하죠. 10월 24일에는 평양에 주둔을 합니다. 그리고 1945년 12월 28일에 신탁 통치안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좌익과 우익은 모두 다 그것을 반대했어요.
우리끼리 우리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1946년 1월 2일에 박헌영이 돌연 찬성을 해버리고 맙니다. 찬탁이 됐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소련이 불러다가 이거 신탁통치 찬성해라 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의 지시를 받아서 박헌영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 소비에트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근거 세 번째는 뭐냐면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남노당을 지지하는 인원이 78%가 넘었어요. 근데 정판사 위조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거기서 돌이키게 되죠. 돌이키게 되니까는 새로운 전술을 제시를 합니다. 신전술을 제시를 하는데 이거 역시 소련의 스티코프가 지시를 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스티코프가 날마다 일기를 썼는데 거기서 발췌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신전술의 내용은 뭐냐면은 미 군정을 치자. 그리고 테러는 테러로, 피는 피로라는 것을 박헌영에게 지시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지시 전달을 받은 박헌영이 스티코프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 남한에 사회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박헌영이 스티코프에게 물어봐요. 물어봤을 때 스티코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테러와 압제에 항의하는 대중적인 시위를 버리고 항의 집회를 개최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막 지원을 하죠.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1946년 9월 총파업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소련이 2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1946년 대구 10일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339만 원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소련 돈으로 122만 루블인데 제가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시세로 1694만 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지원을 하면서 남한에서 대규모 투쟁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중간에 있는 남노당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말로 너네들 먹고 살기 힘들지 않냐, 지금 나라가 우리한테 해준 게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항의를, 시위를, 집회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 북한에 이미 정부가 들어서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1945년 조선 공산당이 재건이 되면서 스티코프가 박헌영을 통해서 북조선에도 그 남노당 같은 것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45년에 10월에 조선 공산당 북부 조선 분국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46년에 북노당이 되고 거의 47년 2월에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되면서 김일성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북한의 조직이 더 이상 임시가 아니라 이제 명실상부한 나라다라는 것으로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것이 1948년 2월 6일에 이것이 나라다라는 건 뭐냐면 헌법이 공포됐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가 발행됐다라는 거죠. 헌법이 공포되고 그다음에 화폐가 발행되는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1948년 2월 6일에 이미 성립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선거를 진행하기 전에.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봤을 때 이미 북한은 공산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바탕 위에 일어난 것이 1948년 4.3 제주 4.3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기네들은 이미 나라의 모습을 갖추었으면서 남한에서 5.10 단독 선거 반대를 위한 투쟁을 일으킨 거죠. 여기에 지도자 중에 하나 이덕구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5월 10일 선거 이후에 성립된 그 나라를 향해서 선전포고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싸운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격부대로 편성해서 아주 훈련을 잘 받고 있었던 사람들, 부대를 이루어서 나라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다라는 면에서 이 제주 4.3 사건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은 이미 소련의 지시를 받아서 공산화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분단 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남한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소련의 지시를 받아서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애국 인민에 대한 호소문을 보면은 마지막 강령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죠? 동족상잔 결사 반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동족상잔 결사 반대. 제주도 출동 명령은 제주도 전체를 학살하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고 제주도에 대한 출동, 제주도민들을 학살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남한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무장 투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의? 좌익들의 무력 투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진압하라라는 명령이 바로 여수 14연대에 전달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제주도 인구 추이를 보시면요, 1944년에 인구수가 몇 명이냐면 21만 9천 명 정도가 돼요. 근데 46년이 되면은 27만 6천여 명으로 늘어나는데 거의 5만 6천여 명 정도가 제주도로 유입이 되거든요. 근데 유입된 인원의 다수가 좌익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제주도에 있었던 좌익 세력이랑 합하면은 6만의 남노 당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만 명의 남노 당원들. 그러면 6만 정도가 기초가 되어가지고 무력 투쟁을 했다라는 건데, 이 6만에 대한 제압을 하라라는 명령이 어떻게 27만을 넘는 제주도민을 학살하라는 명령으로 둔갑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수 14연대에 전달된 그 지령은 제주도민 학살이 아니라 나라를 반대해서 일어난 무력 투쟁의 그 사람들을 진압하라라는 그런 명령이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여수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여수 순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수 순천 사건을 강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왜곡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수 순천 기념관을 갔다 왔습니다. 여수 순천 기념관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생략돼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봐야겠다라는 것. 왜냐하면 생략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기록된 그런 것들, 또 역사에서도 많이 생략된 부분이 그런 것일 텐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순 사건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사건의 진행에 남노당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의 진행에 남노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사실. 먼저 제주도 출동 명령이 누설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제주도로 출동하라라는 명령은 14연대 1개 대대는 1948년 10월 19일 화요일 20시에 여수항을 출발하여 제주도 폭동을 진압하라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일반 전보로 전달이 됐어요. 일반 전보라는 것은 접근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거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체국에서 일어나는 남노당원이에요. 근데 그 기념관에서는 이것이 일반 전보로 전달되었다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은 다 생략되어 있는데 그 생략된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누설된 과정을 보면은 우체국에서 일하는 남노당원이 여수 인민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김백동 남노당 전남도당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재복 남노당 군사부장에게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종 이중업이라는 사람에게 보고가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남노당 빨치상 군사체계예요. 군사를 할 때, 전쟁을 할 때, 투쟁을 할 때 계획을 세워서 하다라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체국에서 누설된 것이 남노당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알고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이중업은 계략을 짜는 사람입니다. 그 계략을 지시를 내리는데 그 지시의 경로 또한 이중업을 통해서, 또 이재복 남도당 군사부장을 통해서 지창수라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데, 이 지창수라는 사람이 바로 14연대에 있는 인사과에서 근무하는 상사예요. 여수 14연대 인사과에서 일하는 상사다. 그래서
이 제주도 출동 명령이 우체국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졌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거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죠. 그렇게 알았을 때 그 다음에 남로당들에게 이런 식으로 보고가 올라갔고 남로당 꼭대기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것까지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어야지 역사 교과서에서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혼란스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사실. 그러면 지창수는 어떤 사람인가? 여수 14연대 안에 있는 핵심적인 남로당원이에요. 밤마다 모여서 사상교육을 시켜서 그 부대 내에 이미 남로당원들이 많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남로당의 사상으로 물들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인사과 선임하사 군 내부의 남로당 조직 책임자였어요. 14연대 안에서 그 조직, 남로당의 조직을 책임지는 책임자였다. 그리고 남로당 사병들의 구심점으로서 반란의 총책임자, 그리고 반란에 성공한 이후에는 여수의 치안을 담당하는, 여수를 담당하는 대표가 되었어요. 근데 지창수 상사만이 있었느냐? 아니죠. 지창수 상사가 반란을 성공시킨 다음에 순천으로 진격을 하잖아요. 순천으로 진격을 하는 홍순석 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순천을 담당했던 사람. 그리고 이 모든 반란이 여수에서 순천으로, 순천에서 광양, 벌교 막 퍼져나가는데 그 모든 반란을 총지휘했던 김지회 중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반란군 사령관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홍순석이나 김지회 모두 643기예요. 643기에 남로당원들, 좌익 세력들이 80%나 포진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근현대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은 단순히 왜 같은 동포를 죽이라고 하냐?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것. 목적을 가지고 한반도 공산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에는 거짓으로 사병들을 선동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사병들을 선동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수 경찰이 전 일본 해군을 동원하여 14연대를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한다. 이승만 일당이 우리 군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경찰을 시켜 우리를 도살하려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일본 해군, 역시 일본에 대한 감정을 같이 끌어가고 있는 남로당원들의 선동하는 거짓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경찰도 적대시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여수 14연대는 광주 사연대에서 차출된 사람으로 만들어진 부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광주 사연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영암이라는 장소에서 국방경비대 사람들이랑 거기 있는 경찰들이랑 엄청난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국방경비대 자체가 그때는 경찰의 예비, 보조하는 기구로 창설이 됐기 때문에 경찰이 국방경비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 국방경비대는 이 경찰들 사이에는 친일, 이게 일제시대 때 경찰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 사상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로 경찰들이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민족적으로 안 좋아하는 일본 해군을 동원시켜서 우리를 없애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나라를 세워야 되는 마당에 왜 나라의 군대를 일본을 시켜가지고 경찰이 없앱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 비행기가 우리가 탄 배를 폭파시킬 것이다. 제주도에 있는 폭도를 진압하라고 보냈는데 그 배를 왜 폭발을 시킬까요? 그리고 악질반동 경찰과 일본군을 타도해야 된다. 경찰에 대한 것은 다 안 좋아하니까. 그리고 일본군까지도 우리가 타도의 대상이다. 독립의 여운을 그대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거짓 선동들. 이 거짓 속에 숨어있는 그들의 목적은 다음 선동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북조선의 인민군도 남조선 해방과 일본군 격퇴를 위해 38선을 넘어 남진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민해방군으로서 북상한다. 인민해방군이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남진하고 있는 북조선 인민군과 만날 때 남조선의 해방은 성공하고 조국의 통일은 달성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있으면 여기 위에서 인민군이 내려오고 위에서 우리도 인민해방군으로 올라가면 이 나라는 우리의 사상으로 통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뭡니까? 한반도의 공산화 그리고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 속에는 단순히 제주도로 파병을 거부한다라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 이면에 우리나라를 공산, 적화통일하려는 그런 야욕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여기에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즉시 사살했습니다. 먼저 장교들을 사살했죠. 장교들을 사살했는데 이날 10월 19일에 장교 식당에서 출병식과 더불어서 여기에 부임해 있었던 박승훈 대령에 대한 박승훈 연대장에 대한 환영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0명 남짓 되는 그 반란군이 위쪽에서 식당을 향해서 총을 난사해서 그 장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뭔가 사병들을 인솔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이 반란이 시작되었다라는 것. 그러면서 구호가 뭐냐면 개들을 소탕하고 여수로 진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개들을 소탕하고 여수로 진격이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렇게 이걸 거부하고 이렇게 일어나야 되느냐라고 막 설명을 했을 때 하사관 2명과 사병 1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찰을 타도하고 제주도에는 안 간다 해도 그래 경찰 없애는 거 좋아. 그리고 제주도 안 가. 하지만 뭐는 안 된다? 인민해방군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사상을 드러낸 거죠. 좌익 사상으로 그렇게 나라에 어지러움을 주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을 사병들 앞에서 다 그냥 그 즉시 총살을 시켰어요. 왜냐? 이런 거 안 물어봤어요. 그 즉시 총살을 시키고 저항하는 하사관과 사병 40여 명을 추가로 사살을 하고 이렇게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고스란히 2,000명 넘는 그 14연대 사람들은 순식간에 반란군이 되고 말았어요. 반란군이 돼서 이제 서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포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여수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조직하면서 6개의 결정문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6개의 결정문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오늘부터 인민위원회가 모든 행정기구를 접수한다라는 거죠. 은행, 관청 뭐 이런 것들 다 접수해서 돈도 그냥 다 나눠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하며 조선인민공화국을 보위하고 충성을 맹세한다. 그리고 우리는 조국을 미 제국주의에 팔고 있는 이승만 정부를 분쇄할 것을 맹세한다. 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모든 비민주적인 법령을 무효로 한다. 그리고 모든 친일 민족 반역자와 악질 경찰관 등을 철저히 처단한다. 그리고 6번째가 뭐냐면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위해 토지개혁을 실시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6가지 내용을 여순기념관에서 보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마지막 이겁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실시한다. 그리고 어제도 그 여수사건위원회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이 말씀하는 거 뭐냐면 이때 이승만 정부가 우리에게 토지를 주지 않았다. 먹을 걸 해결해 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1948년 10월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한이 정부가 출범이 된 건 1948년 8월 15일이죠. 두 달 만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자신들의 이런 반란, 또 반란에 합세하는 여러 가지 민중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1번부터 5번 얘기는 싹 빼고 6번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말씀하는 반란의 정의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에 있는 반란은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어사전을 보시면은 정부나 지배자에 대항하여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반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수 순천 사건이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란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반란이 성립되려면 수도 점령이나 정부 전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권력자 축출 등의 계획과 새로운 권력 주체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러나
여수 순천 사건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수 순천에 있었던 사건은 반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군대 조직의 체계를 보면은 여수 14연대 그것은 분명히 반란입니다. 항명이기 때문에. 반란이고 거기에 여수와 그 또 다른 지역의 좌익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움직였다라는 것도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과정 속에서 수도 점령이나 정부 정복, 그다음에 권력자 추출, 새로운 권력 주체를 성립하는 일이 없었는가?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사실을 보면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를 점령하고 정부를 전복시킨다라는 것은 아까 거짓선동의 내용 중에서 북조선의 인민군도 남조선 해방과 일본군 격퇴를 위해서 38선을 넘어 남진 중에 있다. 그리고 우리도 해방군으로서 북상한다. 그 다음에 조국의 통일은 달성된다라는 것이 뭡니까? 기존에 이미 성립되어 있는 남한의 정부를 전복시킨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남한에 있는 수도도 점령을 해야 되겠죠. 그 내용이 충분히 담겨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부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의도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수인민위원회 결정문 중에서 이승만 정부의 분쇄를 맹세한다라고까지 했죠.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도 보면 거짓 맹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승만 정부의 분쇄를 맹세한다. 이건 뭡니까? 대한민국을 분쇄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비민주적인 법령은 무효로 선언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남한 정부의 모든 법령을 무효하고 우리가 세운 법을 통해서 한반도를 점령하겠다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 사실만 봐도 수도를 점령하고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력자 축출과 새로운 권력의 주체를 세우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세웠습니다. 먼저 애국의 인민에게 호소함을 보시면은 이승만 괴뢰, 김성수, 또 이범석과 도당들, 내각의 구성원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반동분자들, 인민의 적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까 본인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사관과 장교와 사병들을 총살했던 그들이 인민의 적들을 살려두겠습니까? 이것을 축출해내고 그 다음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상이 김일성이었고 남로당의 수장이 박헌영이었잖아요. 이들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아까 그 북한의 막강한 권세를 나타내고 있었던 스티코프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의 일기 1948년 8월 27일의 기록이에요. 지금 이 사건은 10월 19일인데 그 전에 8월 27일의 기록을 보면은 내각 구성을 위한 초안이 이미 작성이 됐어요. 수상은 김일성, 외무성은 박헌영 이외에도 20명이 넘는 인원들이 각각 요직을 담당하고 이름이 실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스티코프의 비명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권력을 추출하고 새로운 권력을 삼겠다라는 기록이 분명히 보여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카이로 회담과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자유독립국가로 인정이 됐어요.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신탁이라는 기관을 어쩔 수 없이 갖게 됐습니다.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그 과정 속에서 소련은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북한을 이미 공산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로당원들을 통해서 남한까지도 공산화를 시키려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면서 지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진압과 반란이 거듭되면서 거기에서 무참하게 희생된 유족들, 그들에 대한 위로와 보상은 우리가 책임지고 나라가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어서 이 사건이 근본적으로 왜 일어났는지를 잊어버리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다면 우리는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면에 한반도의 적화통일, 한반도의 공산화, 지금도 이어져 나가고 있는 그 사상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애국심의 모습을 굳건히 세워서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계속 이어나가고 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도 설명할 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짧은 입술로 여수순천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는 한반도 공산화의 그 모든 계획과 전략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핵이든 무엇이든 아버지께서 다 괴멸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위엄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엄에 힘입어서 저희들도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내기 위하여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감추고 숨기려 하는 그 아버지 무서운 일들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나라의 애국심이 끊어지는 일 없이 아버지 확실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애국심의 바탕 위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당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으로 크신 은혜 받습니다. 찬송가 317장